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런 날도 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29년 동안 최고 등급을 유지하던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가 전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자, 여기도 정치 리스크와 부채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해마다 부채의 한도를 놓고 백악관과 야당이 벼랑 끝까지 대치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과도한 부채가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이죠.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벼랑 끝 대치는 디폴트 시한 사흘 전까지 이어졌고 국가 부도 위기는 간신히 넘겼습니다. The agreement prevents the worst possible crisis, a default for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An economic recession, retirement accounts devastated, millions of jobs lost. 신용평가사 피치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29년 동안 트리플 A로 유지했던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부채 한도를 두고 대치와 극적 해결이 반복됐다면서 미국의 관리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4경 원을 훌쩍 넘은 미국 부채 문제도 신용 등급 하향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12년 전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비슷한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 강등한 바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 이어 피치까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끌어내리면서 3대 신용평가사 중 미국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는 곳은 무디스만 남았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시한폭탄과 같은 세계 최대 채무국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 있구나.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증시도 환율도 출렁이었는데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신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전날보다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2%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반 기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글로벌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지표가 수출에 기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 자연스레 영향을 준 겁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게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부도가 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워낙에 많이 풀었고 미국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2011년 8월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을 때 미국 증시가 한 달여간 15% 이상 급락하는 등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그해 6거래일 만에 17%나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한국도 미국처럼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위에서 네 번째인 AA-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부채 증가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서로 견제해야 할 세 개의 건설축이 오히려 카르텔을 이뤘다며 뿌리 뽑겠다고 고위 당정회의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들과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자로 지목했는데요. 자, 일단 조금 전에 끝난 이 당정회의 결론이 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보경 기자, 오늘 논의 그 핵심이 뭡니까? 네, 조금 전 끝난 회의에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9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고 10월에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고위 당정은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 지시로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있듯 건설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가 3권 분립이라며 이권 카르텔로 한톡속이 된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진상규명 TF도 꾸리기로 했는데요. 조사 대상으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전 LH 사장,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 등 전 정부 인사를 지목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를 향해 전 정부 탓, 카르텔 타령을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냐고 맞섰는데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만 나면 문재인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문재인 합창단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죠. 이 중에는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주택동이 무량판 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실 철근이 없는 게 문제지 무량판 구조가 다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입주민들은 불안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2019년 입주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선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 또 철근이 빠지는 등 문제는 없는지 우려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는 아기도 있고 하니까 안전이 일단 제일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안전진단 같은 것도 좀 해봤는지도 궁금하고. 이 아파트도 무량파?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알고 싶지. 인근 아파트 대부분 입주 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이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안전 문제는 없는지 묻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최근 부족으로 아파트 명단 공개됐는데 우리 아파트는 괜찮느냐 물어보시길래 저희 아파트는 아직까지 문제된 건 없다.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총 293개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1995년 불법 증축으로 무너진 삼풍백화점에 적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용을 꺼리던 구조지만 공사비 절감 등 장점이 부각되며 아파트에 적용됐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상당히 장점이 있고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구조인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담 보강을 확실하게 배근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철근을 빼먹은 설계 업체 그리고 그걸 못 밝혀낸 감리 업체들 봤더니요. 예전에 벌점 맞았던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벌점을 맞아도 페널티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LH 전관 특혜가 더 의심되는 상황. LH는 뒤늦게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2개 단지를 설계한 KD 엔지니어링입니다. LH 출신이 재취업한 곳입니다. 남양주 별내에서는 다른 층 도면으로 공사를 해 철근이 절반 가까이 빠졌고 인천 가정에서는 철근의 양을 잘못 계산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7개가 누락됐습니다. 누락 원인을 묻자 업체 관계자는 답을 피했습니다. 구조 해석적인 부분을 갖고 구조 사무실 좀 한번 물어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청을 맞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7번에 걸쳐 벌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엔 단계별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아 1점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사용 자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번이나 벌점이 매겨졌습니다. 2년 뒤인 2021년에는 하도급 관리를 소홀하게 해 2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찰이 제한될 수준의 벌점은 아닌데다 입찰 시엔 업력과 가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에 수주가 가능했습니다.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관 수가 안 되는 법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LH만큼 입찰 과정이 공정한 데는 없다고 봐요. 이 밖에도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에 다른 설계 감리 회사 10곳도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전관 특혜 의혹에 LH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이 LH 전관 문제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의 15개 단지를 보면 LH 출신이 포진한 일부 감리업체에 일감이 몰렸는데요. 그 업체에서 일하는 LH 출신 임원 찾아보니 예전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제기됐을 때 그때도 이름이 올랐던 인물입니다. 박재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의 LH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량판에 바치는 기둥 302개 중 126개가 빠졌는데도 감리업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이 업체가 감리를 맡은 단지는 아산, 탕정 등 3곳에 달합니다. 이 업체에는 수십여 명의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출신 전관이 퇴직 후 직행했는데 이 중 한 명인 부사장 A씨는 3기 신도시 땅 매입까지 했습니다. A씨는 2015년까지 LH에서 개발 업무를 맡다가 퇴직 후 이 업체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업체는 LH 재직 당시 A씨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굵직한 국책 사업을 따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는 LH 현직 직원인 친척과 함께 경기도 광명의 농지 1623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이곳 땅은 LH 3기 신도시 택지로 지정되며 시세 상승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 시민단체가 이를 공론화하면서 현직 직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친척과 달리 A씨는 퇴직자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LH 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8년 됐고요. 제가 업무하는 것이 미비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강경까지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종결 상태에 가 있고요. 해당 감리업체는 전관 예우와 부실 감리로 비판받는 현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이 말에 대한노인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망발이라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전국 민주당사를 돌아다니면서 항의를 하겠다고요. 내년 총선 노인표까지 언급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들이 앞다퉈 김은경 위원장 대신 대리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전국의 노인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탄을 가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망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이 흥분한 노인을 내가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950만 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민주당에 방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김 위원장이 인천 지역 간담회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조차 제대로 사과하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선 겁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놓여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노인회는 오늘 오후까지 김 위원장이 찾아와 사과하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가 대신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내일도 원내 지도부가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사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구제불능 막가파 패륜당으로 칭하며 당 해체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그럼 김은경 혁신위원장 본인은 어떤 생각일까요? 보신 것처럼 당 지도부가 대리 사과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춘천에서 당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는데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동 기자, 김 위원장 공식 사과를 했습니까?
김 위원장은 어찌됐든 노여움을 푸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오해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유감 표명 이상의 사과를 직접 하면 혁신위가 해체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식 사과는 거부했지만 노인 비하 발언을 문제 삼은 대한노인회에는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노인회 측은 김 위원장이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한노인회에 김 위원장과 시간을 조율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내 혁신을 이끌어야 할 혁신위원장이 각종 설화의 중심에 서면서 혁신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배우자 백모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백 씨는 그동안 남편보다 더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왔죠. 이 남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도 조작이라고요. 검찰은 백 씨가 이재명 대표실에 대북 송금 관련 문서를 유출하는 데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는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게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의사를 쌍방울 측이 처음 북측에 전달한 행사입니다. 신 씨는 현직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요청해 경기도 행정포탈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뒤 문건을 확보해 백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신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에게 또다시 대북 송금 관련 문서를 유출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방북 초청 공문은 물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공문을 SNS를 통해 수차례 전달한 겁니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를 소환해 문건을 추가로 어디에 유출했는지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백 씨가 문건을 민주당 측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백 씨는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 측은 채널A에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옥중서신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과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김성태 전 회장 사이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논란의 인물이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뭘 생략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습니다. 어제였죠. 김 위원장 인천 시민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수락했어요.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분노가 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치계 의장,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한 국민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통치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금감원에서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여성 최초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됐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고 올해 3월 퇴임했죠. 국민의힘은 연봉 3억 직장 임기를 다 채워놓고 치욕 운운하는 게 뻔뻔하다고 합니다. 호칭까지 생략하며 비난의 열을 올렸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니 그 편리한 인식 구조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자, 이 호칭 논란이 사실 그동안 자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 민주당이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지만 반대였던 적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같은 시대에 같은 동료군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국민의힘의 거칠어진 입이 연일 화수분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북 소통을 확대한다. 이거 문재인이가 늘 해오던 거죠. 판문점에 남북의 상설 사무소 설치한다. 이것도 문재인이가 해오던 거죠. 네, 함께 생각해볼 문제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땡큐 코리아,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한 말입니까? 네,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우리 구호대의 비행기에 직접 올라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way from your families for these past weeks, for coming over to this other side of the world to be there to help our communities and our people. We will never forget it. Thank you for being here. Have a good flight home. And again,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가 감동적이네요. 캐나다 산불이 컸나 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000건 이상의 산불이 계속돼서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규모가 소실된 상태인데요. 네, 영상만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 구호대가 큰일 했습니다. 네, 이 긴급 구호대 약 150명이 가서 지난달 2일부터 산불 진화를 도왔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본인이 감사를 표하는 이 영상을 직접 SNS에 올린 거고요. 그것도 감동적이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글을 올렸네요. 네, 휴가 중인 윤 대통령도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이 트리도 총리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총가요? 이 튀르키예 지진 때도 우리 구호대원들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튀르키예 국민들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감사를 표했었죠. 대한민국의 구호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뿌듯하네요. 우리 구조대원들이 전 세계에 누비면서 활약하는 모습이요. 네, 국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기억나십니까? 이 내전이 벌어진 수단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 국민도 구해낸 적이 있죠. スーダンにおける邦人退避に際し、人命がかかる困難な状況の中で、韓国から多大な協力をいただいたことに改めて感謝を申し上げます。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오늘은 자랑스럽게 맞춰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런 현수막 많이 보셨죠? 우리 동네 경로원, 공원, 도로 예산 따냈다고 국회의원들이 자랑하는 건데요. 이 돈은 재난처럼 급한 일 터졌을 때 특별히 쓰라고 만든 일종의 국가 비상금, 특별교부세입니다. 연간 2조 원 넘는 적지 않은 돈인데요. 잘 쓰고 있는지 지난해 5,500여 건을 저희가 전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곳보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따왔다며 자랑하는 정치인 현수막을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특교세는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지자체 재정이 부족할 때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입니다. 한 해 2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채널A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교세 사업 5,529개를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도로, 공원,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 명목으로 썼습니다. 급한 곳에 쓰라는 국가 비상금이 정치인들이 생색내기 좋은 치적 홍보도구로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천 연수구는 이곳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며 2년 전 7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구청장이 바뀐 뒤 새로운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바꿨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따왔다고 홍보했었는데 구청장이 다른 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백지화된 겁니다. 정작 필요한 재난 예산은 찬밥 신세입니다.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자동 차단기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직후 반짝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었습니다. 재난 대비보다는 공원, 경로당이 선거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게 한 정치인이 털어놓은 속내입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비나 지방비를 추가로 받기 어려울 때 의원들의 힘을 빌려 특교세로 채우는 꼼수도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은 취지대로 쓰여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전에도 수해나 홍수가 났다 그러면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 대비책을 만드는 거를 그 시설을 만든다든가. 굳이 그게 안 바꿔도 되는 도로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특별 교부세가 지자체 쌈짓돈처럼 쓰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다리를 보수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업에 막 갖다 쓴 건데요. 이 산불 피해 복구한다고 돈 받아놓고 운동시설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철길이 지나는 경기 의왕시의 한 교량입니다. 다리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흔적이 보입니다. 의왕시는 지난 2017년 이 교량 보수공사 명목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교세를 행정안전부 승인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에 썼습니다. 교량에서 7km 정도 떨어진 복개천입니다. 교량공사에 쓰일 돈이 이곳 보수공사에 사용된 겁니다. 정작 복개천 공사에 배정돼 있던 특교세 3억 원은 임의로 또 다른 사업에 썼습니다. 이곳은 의왕에 있는 또 다른 교량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복개천 공사에 사용되었어야 할 돈이 이곳에 쓰인 겁니다. 용도 변경도 없이 교량 공사비를 복개천 보수공사에, 복개천 공사 비용은 또 다른 교량 공사에 제멋대로 쓴 겁니다. 의왕시는 담당자 탓을 합니다. 담당자가 이제 집행 과정에서 실행 과정에서 그런 업무 미숙으로 해서. 행안부는 5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 의왕시에 주는 교부세를 3억 7천여만 원 감액했습니다. 재난 대비 목적으로 받은 특교세를 쌈짓돈처럼 다른 사업에 쓴 건 의왕시만이 아닙니다. 고성군과 강릉시는 2019년 산불 피해 복구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특교세 117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3억 원을 피해 복구와는 전혀 무관한 창고나 운동시설 신축 등에 사용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더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폭염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는 등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1,2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16명이 숨졌습니다. 펄펄 끓는 날씨에 비 피해 복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폭우와 폭염에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취재했습니다. 500mm 넘는 집중호우에 인근 둑이 무너지면서 물바다가 된 마을. 물은 모두 빠졌지만 세간살이는 전부 못 쓰는 쓰레기가 됐습니다. 물을 먹은 장판과 벽지도 모두 뜯어냈습니다. 물이 여기 이 높이까지 찼어요. 제가 배를 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쓸만한 물건 하나라도 건져보려 하지만 심각한 폭염이 걸림돌입니다. 오후가 되기도 전에 일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겼지만 선풍기 한번 켤 수 없습니다. 전력 복구가 완전치 못한 탓입니다. 찜통 날씨에 복구는커녕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밖에서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지쳐가지고. 어머니도 지치셨고 가족들도 다 지쳐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 마을에 수해를 입은 곳 중에는 이렇게 아직 손도 못 댄 곳이 꽤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이른 아침에만 복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던 중장비도 오후엔 모두 멈춰섭니다.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그늘막 아래 모여 있을 뿐입니다. 더딘 복구에 임시 대피 시설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야속한 폭염이 길어지면서 수해 복구도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폭염에도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저마다 더위를 이겨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엔 얼음 조끼, 또 포도당 사탕 같은 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 정비에 나선 구청 직원들. 한낮 온도는 33도지만 공원 바닥은 뜨거운 지열을 내뿜으며 50도에 육박합니다. 폭염에도 잡초 뽑고 공원 정비는 해야 해 구청에선 아예 냉방 키트를 만들어 지급했습니다. 얼음 조끼, 쿨 스카프, 미니 선풍기까지 다양합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얼음 조끼를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 위에 걸쳤는데도 금세 냉기가 느껴집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더니 얼음 조끼를 5분 정도 입고 벗자 입기 전보다 상체 부분 온도가 6에서 7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조끼가 지금 얼음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고 되게 차가워서 기분이 좋아요. 스카프도 얼려서 쓰는 거라 이것도 온도를 떨어뜨리고.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스티커 온도계를 모자에 붙여두고 온도가 치솟으면 휴식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포도당 캔디도 지급합니다. 탈수 증상이나 일사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그 염분기가 있으니까 어지럽지 않고 좋아요. 약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데 일본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염분 캔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폭염 위기경보가 4년 만에 심각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야외 근로자들의 험난한 폭염 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환경미화원들은 더위도 더위지만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와도 전쟁 중입니다. 기온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고 덩달아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양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포화 상태인 쓰레기통, 쓰레기장이 된 골목길을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점심시간, 직장인들 손에 어김없이 들려있는 일회용 컵. 커피부터 주스까지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음료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마시고 난 뒤입니다. 골목 군데군데 두고 간 일회용 컵이 널려 있고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고 가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폭염에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간간히 보이는 쓰레기통은 일회용 컵이나 페트병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흡연자가 모이는 곳은 더 난장판입니다. 먹다 남은 음료에 담배꽁초까지 섞이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골목길 같은 데 가면은 안 그래도 푹푹 찌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치우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밖에 나가면은 이제 그냥 좀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통 하나 밖에다 내놔요. 그냥 차라리 거기다 버리는 게 낫다고. 얘 때문에 냄새가 나요. 도로나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도 평소보다 2~3배 빨리 찹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 미화원들을 오랜 시간 내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골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던 거를 지금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고 또 민원들은 그 위주로 청소하고 또 자리 이동하고 그러죠. 거리에 쓰레기통을 더 늘려야겠지만 시민의식 역시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태풍 6호인 카눈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일본 규슈 쪽으로 향하고 한반도 쪽으로는 오지 않을 걸로 예상했는데 외국 기상당국은 다른 예보를 내놔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물탱크가 엄청난 강풍에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주차장에 있던 소형 트럭들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뒤집어졌고 도로 위 신호등은 꺾일 듯이 흔들립니다. 파도는 건물을 집어삼킬 듯 높게 일고 고립을 우려한 주민들의 사재기로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 6호 카눈은 중심 기압 93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180km로 매우 강력합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어제 무너진 차고에 깔린 90대 남성이 사망했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후 4시 기준 오키나와 전체 가구의 31%인 20만 2,600여 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나하 공항 등 공항 3곳의 항공편도 모두 결항돼 여행객들이 고립됐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오후 4시 기준 태풍이 오키나와 서쪽 190km 해상을 통과한 뒤 모레 오후 3시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 쪽을 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홍콩 기상당국은 우리나라 제주도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만나면 경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8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 들지 않더라도 고온 다습한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폭염이 거세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풀장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서 숨졌습니다. 이 풀장의 수심은 37cm에 불과했습니다. 얕은 물에서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이 모두 빠진 유아풀장. 소방대원들이 놀이기구 아래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초등학생 13살 A군이 놀이시설에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그만 팔이 끼었습니다. 사고가 난 풀장은 지름 19m 크기로 수심은 고작 37cm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압에 A군은 빠져나오지 못해 몸이 물에 잠겼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쉽사리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풀장 물을 모두 뺀 뒤에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은 엄마와 함께 울릉도로 놀러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풀장은 울릉군청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그 조그마한 출입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잠궈 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잠궈 놓은 거예요.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수심이 얕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전요원은 아예 없었습니다. 배치 자체가 없습니다. 사고 이후 울릉군은 풀장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을 개방해두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잠궜든 아니면 시간장치를 해놨는 데가 들어갔든 뭐 그거는 사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열어놓는 거는 아니고요. 경찰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더워서 힘든 건 사람뿐 아니라 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도심에서 뱀이 자주 포착되는데 서늘한 곳을 찾아서 온 거라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보닛을 열자 또아리를 튼 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크다. 와, 크다 이거. 집게를 갖다 대니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혀를 날름거립니다. 강릉 도심에서 뱀이 출몰한 건 지난달 24일 오후. 1.4m 길이의 뱀은 주차된 차량 보닛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0여 분 만에 뱀을 포획해 인근 야산에 풀어줬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에도 평창에서 길이 1.2m 정도의 구렁이가 발견됐습니다. 큰 독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독사가 아니라 구렁이 새끼더라고. 풀숲에다 갖다가 놔줬지. 요즘 뱀 출몰한다고 많이 그리더라고 요즘. 뱀 포획을 위해 소방대원 출동도 잦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500건에 이릅니다. 6월에만 2,300건 이상 출동했는데 1년 전보다 56%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뱀이 포획금지 야생생물로 지정되며 개체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최근 폭염을 피하려는 뱀들이 서늘한 곳을 찾아 도심에 출몰하는 일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아마 서늘한 데를 좋아하게 되고 옛날보다 이동이 좀 많아지고 하는 그런. 소방당국은 독이 있는 종도 있는 만큼 뱀과 마주치면 빠르게 자리를 피하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휴가철이면 숙소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안에 있는 휴양시설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국립공원 공단 직원들은 언제든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내 생태 탐방원입니다. 2011년 북한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8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숙박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인기입니다. 특히 휴가철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공단 일부 직원들은 손쉽게 예비객실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객실은 일반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온라인 예약을 받지 않아 언제든 비어 있습니다. 크기도 가장 큽니다. 같은 넓이의 방을 이용하려면 일반 국민은 1박에 13만 2천 원을 내야 하지만 직원들은 공짜로 이용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직원이 14차례 공짜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는 원장 본인이 가족과 함께 예비객실을 이용했습니다. 예비객실은 숙박 기록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어 부당 이용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 및 특정인에 대한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전북 일대를 오가며 빈집을 털어온 40대 절도범이 잡혔는데요. 이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면서 120차례나 훔쳤습니다. 이 경남에서는 스파이더맨처럼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도둑도 잡혔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신출귀몰했던 도둑 소식 모아봤습니다. 컴컴한 놀이터를 서성이는 남성. 슬슬 몸을 푸는가 싶더니 성큼성큼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순식간에 난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팔로 지탱해 선 두 다리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더니 아파트 3층에 열린 창문 쪽으로 옮겨갑니다. 내려올 땐 훨씬 더 재빠릅니다. 이 아파트 3층에 도둑이 든 건 지난 6월 3일 저녁 8시쯤. 발자국 그게 있는 거 보고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확실히 알았죠. 순식간에 금품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지만 인근에 세우던 차량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에 용의 차량을 특정해서 범인을 근거하고 보니까 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집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이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한 잠복경찰에 덜미를 잡힙니다. 5년간 전북 순창과 전남 담양, 곡성에서 120차례에 걸쳐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40대 남성이 체포된 순간입니다. 빈집 털이범은 야산과 가까운 외딴 주택을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이처럼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18년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후 산에서 숨어 살았는데 야영에 필요한 생필품을 훔쳐왔던 겁니다. 30번도 넘었을 거예요. 먹을 거고 옷까지 하고 신발하고 속옷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그다음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병원 의료 기록이라든지 일반적인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0일 넘는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남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길을 잃어서 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는데요. 괜찮으셨겠죠? 조마조마한 모습 강보인 기자와 함께 보시죠. 차량들로 가득한 고속도로. 머리가 하얀 남성이 자전거를 탄 채 느릿느릿 갓길을 달립니다. 그 뒤를 1톤 화물차가 따라갑니다. 한 2, 3km 전방에서 그 할아버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가 10시면 엄청나게 햇빛이 쨍쨍할 때란 말이에요. 그 막 비틀비틀 이렇게 가기도 해요. 자전거를 탄 사람은 70대 할아버지. 화물차 운전자의 만류에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고가 날까 우려한 화물차 운전자. 할아버지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제가 뒤따라가면서 차들이 엄청 빵빵댔어요. 빵빵빵빵 대고 하는데도 할아버지 개의치도 않고 가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질주는 경찰이 막아설 때까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겐 집에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할아버지를 훈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청주에서 80대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자칫 2차, 3차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커집니다. 자동차 우선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입니다. 이 자전거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위험하고 또 이 사망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천만한 길은 이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아파트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혀 있습니다. 공사비가 늘었다며 시공사가 입주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취재해보니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이른바 건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이 뒷짐을 진 채 어슬렁거리며 모여다니고 공사장 곳곳에서 수시로 집회를 엽니다. 아예 철근 위에 앉아 휴대전화만 쳐다볼 뿐 작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노총 측이 자기 노조원을 쓸 것을 압박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시공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 하자 으름장부터 놓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시공사가 늘어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 논란이 됐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늘어난 배경에는 민노총 측의 공사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 강소 학생들고 떠든다고 막 뭐라고 우리 채용해라 막 외국인 몰아내라 막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떠드니까 주위에서 민원 들어오니까 민노총 측은 이렇게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모두 2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민노총 해당 지역 간부를 공갈 혐의로, 나머지 노조원 64명은 공동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외국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은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지난해 1인당 지급된 돈을 따져보니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2배 넘게 받았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찾는 민원센터. 창구마다 외국인 상담이 한창입니다. 6개월 넘게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하루 500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부담은 없어요. 거의 제가 건강보험하고 실비보험 가입 다 되었으니까요. 요양 와서 그냥 치료 받으면 전 비용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같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보험이 있으면 좋아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34만 3천 명. 이 중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지난해 건보재정으로 중국인에게 지급된 돈은 약 8,091억 원. 중국인 1인당 119만 원을 타간 셈인데 다른 외국인들의 평균 지급액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고혈압, 무릎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중국인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은 보건당국에 신고만 하면 단순 체류자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환경으로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의료 이용만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이제 계속 쓰이지 않냐 하는 의심이 크다라는. 중국 SNS상에선 한국 건강보험 혜택과 후기를 설명하는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인들이 우리 건보재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사료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겠습니다. 3,000개 넘게 팔린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제가 된 사료를 서울에서 70명, 경기도 67명 등 전국에서 212명이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총 3,200여 개입니다. 앞서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들이 잇따라 조류독감에 걸리자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관악구 보호소에 있던 사료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료를 만든 경기 김포의 업체는 오리와 닭고기로 생식 사료를 만들면서 멸균과 살균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멸균 과정을 비용 문제 때문에 5월 24일인가 그 이후부터는 안 했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오리고기 제품에서만 나왔지만 두 제품 모두 전량 회수 폐기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5월 25일부터 어제까지 제조된 제품입니다. 반려묘를 둔 소비자들은 이미 거의 다 먹였는데 어떡할 거냐, 내 손으로 독을 먹인 거냐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사료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 사료는 문제가 없는 건지, 뭐 사전에 예방은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걱정이 되고, 혹시나 키우고 있는 고양이도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는 거니까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부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사료 업체의 공정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조류독감에 걸린 고양이는 방역 수칙에 따라 살처분해야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찜질방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였습니다. 전국 폭염 경보 속에 오늘 강릉은 37.8도까지 올랐는데요.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5도, 광주 36도, 강릉은 38도까지 오를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주 후반 남부에는 소나기가,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하느냐.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온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어르신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청년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였다지만 그렇다고 노년층 투표를 제한하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 청년과 노년층을 가르는 이런 캐캐묵은 갈라치기야말로 혁신 대상 아닐까요? 미래가 짧은 분이라고 했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생각이 짧은 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